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어, 제가 리더십 학교를 10년이 넘었죠. 훨씬 넘,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매번 초청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칠 기회가 생겨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이 진로 지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팀장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또 같이 Q&A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에서 2012년 정도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구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글은 뭐 워낙에 세계에서 최고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도 잘 하니까 굳이 우리 가운데 관리자가 필요한 거야. 이거 뭐 괜히 관리자 만들어서 계층만 복잡하게 되고 또 관료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일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관리자 좀 없애지 이런 이야기를 최고 경영층에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조직 문화가 그렇게 뭐 최고 경영층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시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것만 연구하는 굉장한 학자들과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필요 없다면 관리자를 없애죠.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팀도 조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설은 이런 거였죠. 구글에서는 관리자가 필요 없다. 관리자는 구글에서 별로 하는 역할이 없다. 자율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성과를 자연스럽게 가진다. 이제 이런 것을 가설로 내세워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도 네 종류의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과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성과를 잘 올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한번 봤더니 전체 이 몇백 명이 되는 그런 관리자 중에서 한 140명 정도가 최고 중에 최고인 관리자들이 별도로 있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는 구글에서 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관리자라는 것이 평소에는 보면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도 만일에 그 사람이 없다면은 조직은 크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옥시전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평소에 소중함을 못 느끼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관리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런 최고 관리자들, 매니저들의 특성들이 어떤가라는 것을 조사를 쭉 이렇게 해봤더니 좋은 코치, 그 다음에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성장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결과지향적이고 생산적이고 소통을 잘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 구글에서는 좋은 관리자, 매니저로 올리려면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필요한 거죠. 관리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팀이라는 것은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적과 사명이 있고 구체적으로 목표도 있고 근데 이제 팀이 쉽지 않은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업들도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과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되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팀은 항상 그 위에 상위 부서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예, 뭐 팀 위에는 본부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부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전체가 있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걸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된다는 것이 간단한 일도 아니고 팀장 없이 구글에서 처음에 가정했던 것처럼 팀장 없이 이것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팀장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이 팀원을 이끌어서 목표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고, 또 팀원들을 잘 관리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팀원들이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팀을 대표해야 되고, 때로는 팀원들을 옹호자가 되기도 해야 되고, 또는 다른 부서와 여러 부서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상위 부서에 대해서는 내가 팀원에 대해서는 리더이지만 상위 부서에 대해서는 팔로우니까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팀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프로젝트 옥시전을 2012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가설이 뭐냐면은 역시 이제 최고의 팀에 대한 연구인데, 최고의 팀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팀이 최고의 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느냐면은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팀마다, 이때 이제 180개가 넘는 팀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팀마다 각각의 팀원의 속성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성격,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히스패닉인지, 혹은 뭐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계인지, 이런 데모그래피 변수들을 다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탁월한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성격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뭐 백인이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일을 제일 잘할 것이다라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최고의 팀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관계가 없고, 개인이 이렇게 기여를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팀에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떤 팀워크 정신을 팀 스피릿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를 뽑아냈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되고, 역할이 명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각자 일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느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영향력을 느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최고의 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재밌는 명칭을 붙였어요. 이걸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할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으니까 이 팀에 딱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개별적인 것의 플러스가 아니라 시너지를 나타내어서 10사람이 모이면 20사람, 100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명언을 빌려서 프로젝트 아리스토틀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팀이 굉장히 재밌죠.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수많은 역동성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의 관리를 하고 매니저가 된다는 것은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팀장은 누구였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 예? 모세. 예, 맞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팀장이죠. 그 참 별하별 사람들을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온 놀라운 이 모세는 뭐 최고의 팀장 중에 팀장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냥 예수님일 것 같아요? 예.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뭐 기도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팀장 예수님이에요. 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팀원 딱 12명이었어요. 근데 12명은 굉장히 다양한 출신, 직업,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겠다. 갈등도 많고 소통의 문제도 있고 서로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근데 하여튼 12명을 데리고 일을 하셨어요. 기간은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3년 동안에 팀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성과를 달성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팀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놨는지,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지금도 2000년이 넘어서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팀워크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다 생각이 계셨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을 하시고요. 이렇게 지역을 가시는 것도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은 갈릴리 이쪽으로 갔다면 다음 편은 이쪽으로 갔다가 군중들이 또 어떤 반응을 하면은 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제자들을 끌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신 거죠. 예. 기도만 하시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가장 뒷받침이 되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굉장히 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무엇보다도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탁월한 제자들을 육성하셨어요. 예. 육성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나 혹은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만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팀원들을 육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사실은 세계 만방에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수많은 소통과 갈등,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내시고 녹여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시 팔로우셨어요. 누구의 팔로우였을까요? 하나님의 팔로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소원하시는 목표, 상위 목표를 우리 팀으로 가져와서 굉장히 충실하게 그 팀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예. 우리가 뭐 경영학이나 리더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진짜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원형, 전형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팀장의 모습을 여기서 좀 몇 가지 뽑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팀장의 역할을 이렇게 한번 뽑아내 봤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팀장은. 그 정체성은 목적과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일 관리 참 잘하셨는데 일 관리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잘 육성하는 것처럼 역량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제자들의 마음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조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팀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팀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뭔가라는 것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 잘해야 되잖아요. 진짜 일 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부하 직원들 잘 길러내야 되고 그들이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요즘 뭐 갈등, 소통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항상 팀장은 상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위 부서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팔로우십을 잘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팀장은 아니시겠지만 곧 팀장이 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아직은 회사의 생활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곧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좀 리더십을 길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체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과 사람이에요. 이건 왜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 팀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목적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해요. 펄포스는 이는 비전과는 다른 겁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루어내고 싶은 이상에 대해서 하고 화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비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은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 비전이에요? 왜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왜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우리 팀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존재 이유이고 이 목적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 팀의 목적은 목표는 늘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비전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목적은 현재와 미래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목적이 좋은데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뭐 부서 하다 보면은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표는 바꿀 수 있지만은 목적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목적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념이나 양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팀을 맡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팀장이 아니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에 가면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뭐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다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렇게 좀 이제 뭐
그 연구소 떠나면 병원에 와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3년, 뭐 예수님보다는 좀 더 길게 3년 9개월 일하다가 왔는데, 그때 저를 불렀던 것이 이 병원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와 인사를 좀 대대적으로 혁신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 주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한 번도 병원에 대한 경험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 병원에 나를 불렀을까? 그리고 병원은 삼성전자나 혹은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건 너무나 다른 조직이어서 이 내 병원을 도대체 이게 뭐 병원의 직원이 9천 명이 넘어요. 9천 명이 넘고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조직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했어요? 왜 여기에 부르셨어요?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를 하면서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의사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뭐가 이슈인지를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왜 저를 여기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뭐 여기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저를 부르셨던 뜻을 제가 이루어 드려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3개월을 사람을 인터뷰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환자를 고치는 너무나 좋은 일과 정말로 유익한 일들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병원은 너무 바쁜 조직이에요. 모든 사람이 번아웃이고 그 퇴직률도 너무나 높아요. 퇴직률도. 간호사 들어와서 3분의 1이 3년 내에 다 퇴직하고 말아요. 난 너무 지치고 환자는 행복할지 몰라도 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슬로건으로 걸기도 했는데 행복한 우리 병원 삼성서울병원 만듭시다. 행복하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진상 환자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들 간의 갈등들이 너무 많고 의사들이 막 자기가 의사라고 간호사들 함부로 대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직접 간에도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9개월을 이런 일을 이제 했는데 너무 이제 원장님과 삼성서울병원에 사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 팀에서 만들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너무 좋게 여기셔서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셔갖고 간호사들의 번아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잖아요. 어느 날은 낮, 그 다음 날은 밤, 그 다음 날은 오전 이렇게 낮 근무와 밤 이브닝 근무하고 이게 돌아가니까 간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늘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다 왔다라는 거야. 시차 적응이 안 된대, 시차 적응이.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번아웃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100년 이상 3교대를 해왔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24시간 환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3교대를 없애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뜬금없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간호본부에 3교대를 없애는 방안. 그러려면은 내가 낮 근무하는 사람은 낮 근무하든지 데이 근무하든지 이브닝은 이브닝만 하든지 나이트는 나이트만 하든지 그러든지 3교대 대신은 2번은 번갈아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낮과 밤만 이렇게 바꾸어도 좀 덜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간호본부에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메뉴들을 한 7, 8개를 만들었어요. 데이 근무할 사람, 나이트 근무할 사람, 이브닝 근무할 벌써 3개죠. 그다음 데이 나이트, 나이트 이브닝 뭐 이런 2개를 묶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원하는 근무표에 자기가 다 집어넣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계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퇴직하는 비용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몇 사람을 더 뽑는 비용을 생각하니까 퇴직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설득을 시켰죠. 1년에 몇십억이 퇴직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한 20사람, 30사람 뽑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재작년에 3교대를 없앴습니다. 신문이 이제 대대적으로 나왔는데요. 3교대가 없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이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적을 향하여서 가면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혹은 그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팀장으로서 생각이 될 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문화, 사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로서 서로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직 내에서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들. 요즘 얼마나 개인주의가 많습니까? 그래서 직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팀장이라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 그 사람들은 무한한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쪽에 사람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두 번째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이 개념을, 이걸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직종이 한 70여 직종들이 넘어요. 근데 이제 병원은 굉장히 하이라키가 강하죠. 의사가 정점에 있고, 간호사 이렇게 쭉 있고, 그렇게 하고, 너무 존중감이 서로 없어요. 막, 그 레지던트도 막 간호사들하고 막 싸우고, 반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들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의 직급을 없앱시다. 그래서 아예 직급을 없애버렸어요. 뭐 부장이니 차장이니 과장이 이런 거. 아니 다 같이 전문가로서 자기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에 와서 일하는데 핵심은 환자 잘 고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행정 직원들, 이런 사람들, 업무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직급이 그걸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직급을 없앴어요. 난리가 났었죠. 대신에 우리는 전문가니까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합시다. 그렇게 하고 호칭을 선생님으로 다 바꾸게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간호사들끼리도 서로 선생님이라고 하고, 선배도 후배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한국 실적에 맞는다든지 맞지 않는다든지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이거를 원장님이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직급은 3단계로 완전히 단축시켜버리고, 급여 때문에 단축시켜버리고, 그거는 이렇게 화면 속에 사라지게 하고, 항상 이렇게 직원의 이름을 치면 직급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만 나와요. 하는 일만. 그래서 이제는 아마 거기 신입사원들은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내 부서장이나 다른 부서의 옆에 있는 분이 직급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래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기업들도 직급 없앤다든지 호칭을 뭐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 미국에 베스트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0년도경에 굉장히 큰 적자가 나고 경영 위기가 생겼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존 때문에. 온라인 모든 것들을 온라인 물류로 다 처리하는 아마존이니까 이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들이 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져서 엄청난 적자를 나타냈는데 그때 이제 영입된 CEO가 유베르 졸리라는 지금 이분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CEO 하시다가 지금 이제 하버드대학 교수로 가셨는데 이분이 경영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탁월한 경영자였는데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경영을 했어요. 기업은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고 수익 창출은 책무이자 결과. 우리는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직원은 각자 고유한 재능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여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공결한 목적과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리더 역할이고 직원 자신은 소중한 한 개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상황이 나빠져도 일관성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그 지역의 매장이 초토화가 되고 매장은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복구할 때까지 직원들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약간의 생활비만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유베르 졸리는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알게 되고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하는 이유가 돈 버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야? 직원들도 우리의 고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원들의 모든 생활비를 다 제공을 했고요. 월급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집들 다 고쳐주고, 육아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하고 매장을 다시 세워서 다시 그 직원들을 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평생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말씀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 관리예요. 일 관리. 일 잘해야죠. 뭐 이런 정체성만 가지고 늘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땅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꼭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은 우리가 보통 일의 순서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부터 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Y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일을 잘하려면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순서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이 사례를 든 게 애플이에요. 애플이 만일에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We make great computer. 그것들은 굉장히 뷰티풀리하고 유저 프렌들리합니다. 한번 사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사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누구나 어떤 회사에서도 정말로 좋은 제품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해요. 얼마나 디자인 멋져요. 사세요. 이렇게 하면 차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Why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애플을 만들었지? 그거는 세상의 현상, 현재 옳다고 생각하고 현재 멋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까? 유저 프렌들리하고 뷰티풀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왔네? 여러분들 한번 사시겠어요? 그래서 think different라는 말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을 열광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저는 아웃풋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웃풋 이미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팀장이 좋은 팀장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최고의 팀장이라고 파트장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일 제일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팀워크도 잘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쫙 모아갖고 팀원들도 인터뷰하고 팀장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성과가 나쁜 성과가 나쁜 파트장과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을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성과가 좋은 팀장의 파트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팀원들의 이야기예요. 팀장, 그룹장의 명확한 의도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팀원과 공유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줄 알고 Y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것에 대한 배경과 맥락이 뭐지? 왜 우리 지금 임원이 이 일을 하라고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최종 아웃풋을 제공할 고객은 누구지?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아웃풋 이미지는 뭘까? 이걸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주의 이슈는 뭐고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맡으면 바로 그냥 우리 이거 해결해야 돼. 내일까지 뭐 일주일 동안에 해결해야 돼. 자, 빨리빨리 역할 분담하고 하자. 이렇게 해갖고는 남들과 똑같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좋은 팀장은 팀원들은 일을 받으면 먼저 생각해.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이 결과물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의외로 우리 팀장과 리더들이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거죠. 근데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팀원들과 같이 공유하면 그것은 굉장히 탁월하게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의 그 뒤에 그 듀얼 픽셀이라고 합니까? 그 카메라 눈 만드는 이거를 하는 팀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여성이더라고요. 여자 팀장이 파트장인데 이게 세계에 없었던 거래요. 세계. 그래서 이제 세계에 없는 카메라와 관련된 그걸 만들어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서원들에게 와서 야 이거 카메라 눈 만들어라 하고 하다 우리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안 되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아웃풋 이미지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이게 구현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팀원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아웃풋 이미지는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팀원들하고 막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팀원들이 그것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그림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기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이제 다 같이 공유하면서 상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가슴이 서로 뛰더라는 겁니다. 가슴이. 와, 이거 엄청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선 한번 살펴보자. 세계 어디에 있어 그 기술이? 그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기술들을 다 뒤졌더니 마침 그 기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이 협력을 하고 회의를 하고 기간을 걸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일의 순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아웃풋 이미지를 가지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과제를 만들고 그 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큰 그림을 나중에 만들어내는지 연결성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원, 어떤 기술, 어떤 시간,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역순으로 스케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서원들과 역할 분담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역할에 맞게 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웃풋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팀장이 해줘야 될 역할은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팀원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팀장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무한정 들어갈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게 핵심 업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하면 한 4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시간은 들어가는데 부가가치도 낮고 이 여러 가지 핵심 업무가 아닌 것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진짜 보조 업무죠. 보조 업무들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죠. 큰일 났네. 10분 전이야? 내가 조금 늦게 시작 안 했나? 예.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제거를 해버리고요. 간단하게 처리하고 본질적인 업무 이런 데 집중하는 이런 타이폴로지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할은 뒤에 이제 마음관리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역할은 마음관리와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역량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역량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키워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마인드셋이라는 존 드웨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건데요. 사람에게는 2종류의 마인드셋이 있대요.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 성격, 태도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성격이 이상해서, 저 친구는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성격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일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어서 늘 무슨 결과가 나오면 능력과 재능, 이룬 성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누가 참 잘 쳤어요. 8번 문제를 했는데 너무 잘 맞췄어요. 그러면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참 잘 맞췄는데 진짜 당신 똑똑하네. 와, IQ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그 사람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맞춰요. 그래서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느냐? 똑같이 문제를 맞췄는데 와,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맞췄네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인가요? 가봐, 진짜 이번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들이 다르죠.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을 한없이 작게 만들고 성장 마인드셋은 굉장히 사람을 잠재력을 폭발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팀장은 이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직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본인에게도 해당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실현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팀장이 있었어요.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굉장히 자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요. 자율적인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자율적인 제도 하에서 이 팀원들은 나에게 자유를 주니까 내가 마음껏 해봐야지 하면서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래, 내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맞는 이야기네. 이걸 계속 강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못 믿어. 항상 통제해야 돼. 통제 제도를 만들어요. 통제 제도를 만들면 나를 통제하는 제도에 맞게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인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feed forward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미래에 초점을 두고 강점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당사자가 주도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feed forward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 팀장은 조언하거나 가르쳐. 요즘 여러분들 같은 신세대 조언, 답정너, 잔소리 이거 무지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 뭐 팀장님이 이야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신이 그리는 이 일의 이미지는 어떤 거야? 이런 형식으로 질문만 해도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피드포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역할을 부여할 때에 우리가 역할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과제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과제를 하는 방법론에 그 방법론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팀장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마음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리더십 이론 중에 LMX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리더와 부하 직원들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입사원이 누가 하나 들어왔어요.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주 서로 낯설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니까 서로 탐색을 하게 돼요. 탐색을.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한번 줘봅니다. 줘보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 사람의 태도, 일을 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직원이 내가 맡긴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럼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그러면 잘하구나. 내 이 친구를 믿어도 되겠네. 이러면서 신뢰하게 되죠. 그죠? 만약에 기회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더 줘봐야지.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더니 마침 일을 잘해. 그럼 신뢰해. 근데 못해. 그럼 아니야,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친구 있을 때,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있죠. 인싸, 아싸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중에서도. 근데 이런 인싸가, 아싸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인그룹에 있는 사람, 인싸에 있는 사람들은 팀장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하고 의견을 쉽게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해 주고 도전적인 역할도 부여해 주고 실수 항상 학습으로 인정해요. 누가 와서 실수했으면 내가 인그룹에 있는 친구 괜찮아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어깨를. 근데 아웃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믿지 못하고 늘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관찰하고 통제하고 실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그것 때문에 넌 많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런 팀장은 진짜 좋지 않은 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그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갈까? 이게 약간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사람을 긍정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아웃그룹으로 만들어내면은 자꾸 이게 실패를 계속 양산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친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인그룹을 만드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경청과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팀원들을 대할 때에 마음 관리를 해주려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소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적극적인 경청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친구와 다툼이 일어날 때에 가장 섭섭할 때가 이런 것이지 않나요? 내 마음은 사실은 딴 데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마음은 몰라주고 나의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을 하는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자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야. 근데 친구는 너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잖아.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진짜 대화하는 잘하는 사람은 진짜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doing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보는 being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점. 그 being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경청해 주는 거.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대화를 하면은 항상 내가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항상 이야기할 거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 끝나자마자 자기 이야기야. 근데 진짜 좋은 대화는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맥락을 잘 살피는 거고. 여러분들, 인정과 좋은 평가는 다른 겁니다. 인정은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평가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 관리를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우십 이야기를 좀 할게요. 팔로우십.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좀 해줘야 돼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야기여서 취약성의 고리라고 있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걸로 세계적으로 유튜브 찾아보면 이분 강의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정말로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약함들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도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너무나 약해요. 나는 너무나 약해.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 앞에 두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약함들을 솔직하게 드러냈거든요. 근데 이제 폴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만날 때에 서로를 이렇게 디텍트 한다는 거예요. 디텍트 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믿고 있구나. 자신의 약점까지 나한테 드러내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내 약점이 많은데 나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신뢰의 선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들이 늘 강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리더는 자신의 약점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 약점들을 팀원들이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관계가 생기고 마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 이야기 절대 마음 관리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팔로우십. 항상 어떤 리더든지 리더이자 팔로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리더이자. 대통령도 리더이자 팔로우예요. 제가 한번 굉장히 인상 깊은 사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오바마가 그때 빈 라덴을 이렇게 잡는 장면의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그 작전실에 들어가서 군사령관이 딱 가운데 앉아 있고 오바마가 옆에 쭈글스럽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쭉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 자리에서는 사령관이 리더잖아요. 오바마가 팔로워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좋은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액티브해야 되고 독립적이고 크리티컬 띵킹을 잘 해야 제대로 된 팔로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팔로워도 리더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죠. 우선 상위 미션, 우리가 부서가 받은 미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미션 아래서 우리 부서가 지금 포지션이 어떤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전체의 조직을 섬기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면 자기 조직만 이기적으로 막 계속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볼 때 이 친구는 일은 잘하는데 그리고 자기 조직 챙기니까 부하들은 좋아해. 근데 이 친구는 전체를 보는 관점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회사에서 무슨 변화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회사를 향해서도 변화를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팔로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부서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다른 부서까지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팔로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는 따르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주체자, 아까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체자가 되어서 조직을 변화시키면서도 윗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팔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참 모범이 되셨어요. 상위 목표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언제든지 내 위에 있는 부서장을 지지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부서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렇게 했고요. 상위 부서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했죠. 팔로우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위 부서장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또 팔로우는 상위 부서장에게 죄송합니다.
팀원들을 네트워킹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팀원들을. 공을 자기만 가로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리더도 아니고 좋은 팔로도 아니에요. 항상 자기 윗사람 이렇게 만나러 가면 가장 그 일에 수고를 많이 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친구가 브리핑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일 잘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성과가 하나 있었던 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데 간호사가 TF로 들어왔어요. 근데 간호사가 너무 일도 잘하고 태도도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신세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야근하는 거 뭐 이런 거 일이 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너무 자세가 좋아요. 근데 자기는 진짜 간호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간호 전체를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간호 전체를. 쉽지 않거든요. 한 4,000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행정부서의 간호 행정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여기 가서 일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부서장들을 만날 때 이 친구에게 계속 브리핑을 하게 했어요. 저 앞에서 연습하게 하고, 제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저 앞에 연습을 하고 해서 브리핑을 하게 하고, 그랬더니 간호부서장도 이런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간호사가 원하던 행정부서를 가서 행정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이런 네트워킹들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점에서 네트워킹을 잘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두고 갈 우리의 제자들이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하나님 꼭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네트워킹을 엄청나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전체 조직 차원에서 팀을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사역의 관점에서 팀을 이끌어 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뒤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하니?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신 이런 팔로워였죠. 일상의 일을 늘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셨어요. 늘 변화를 주셨죠. 지금까지 율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다. 늘 변화하는 개혁적인 입장에 취해 있는 이런 예수님이었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건강한 루틴을 만들게 되고 온 세상에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리더의 모습 참 예수님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조직과 목적과 사람을 생각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분이었다. 우리도 직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 관리를 참 잘하신 분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특별히 아웃풋 이미지, 그걸 조직화하는 일들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역량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사람을 성장의 관점에서 보고 끊임없이 성장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사람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 관리를 해주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장이 있지만 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팔로워로서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